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의 서쪽에 있는 도시 밴쿠버는요, 1년 내내 기후가 온화하고 또 상대적으로 가까운 미국보다 치안이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한국 사람들도 이민을 갖고 잘 정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밴쿠버에서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오면 국제공항 근처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도 인구 중에 50%가 중국계 이민자들이에요. 그만큼 대규모 중국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다들 여기로 이민을 왔나 보니까 지난 1997년 홍콩 섬이 반환되잖아요. 그걸 앞두고 좀 미래를 우려했던 중국인들이 캐나다로 대거 이주해 오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하나둘 모여드니까 차이니즈 마켓, 은행, 식당이 생겨났고요. 그 힘 받아서 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곳으로 결집하게 되죠. 참고로 현재의 리치몬드는 중국식 거리에 또 중국 전통 행사가 열릴 만큼 캐나다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색을 가진 곳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37살의 남성 후저와 36살의 여성 린옌 부부인데요. 이들 또한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중국계 이민자들입니다. 먼저 캐나다로 온 건 남편 후저였어요. 남편은요, 중국 유명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어요. 린옌과 결혼을 했고 슬아의 딸 한 명을 두게 됐죠. 하지만 그는 좀 더 나은 생활과 또 높은 수입을 받기 위해 캐나다 이민을 결심합니다. 혼자 먼저 캐나다에 와서 IT 회사에서 2년간 일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죠. 이후에 아내와 딸을 데려왔고 본격적으로 이 가족은 캐나다에 정착합니다. 그 당시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인터넷 사업이 또 급성장했잖아요. 그 IT 쪽에 일하는 후저의 급여도 인상이 되고 그 돈으로 주택 대출도 갚고 차도 사고 가족들은 중국에서 누리지 못한 경제적인 여유를 즐기게 됩니다. 그런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경사가 찾아오는데요. 아내 린옌이 캐나다에 온 지 1년 만에 둘째를 출산하게 된 거죠. 모두들 너무 기뻐했지만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남편 후저가 워낙 직장이 바빠서 육아를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이비시터, 보모를 두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상의를 한 끝에 린옌의 부모님, 그러니까 친정 식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죠. 그렇게 얼마 후 후저 부부와 두 아이, 그리고 중국에서 모셔온 린옌의 부모님들까지 총 6명이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늘어나니까 생활비도 당연히 증가해요. 그때 남편이 이제 홀로 재정을 감당하면서 그래도 살아가고 있었는데 문제가 발생했죠. 남편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아니 급기야 남편의 급여마저 대폭 삭감됐고요. 그렇잖아도 6식구 살기 빠듯했는데 부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와중에 아내 린넨이 그래 내가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겠다 라고 마음 먹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학 졸업장이 없고 또 영어도 기초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바로 이때 린옌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곳에서 일한다면 승산이 있지 않을까? 네, 당연히 이득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린옌이 언변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보자 싶어서 이 중국인 커뮤니티 안에서 괜찮은 직업을 수소문하게 되죠. 그러다 결국 왕신이라는 사장이 운영하는 중국인 전문 이민중개소에 취업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로 말하자면 일종의 불법 이민 브로커 업체였어요. 법의 허점을 좀 이용해서 출입국 기록, 학력 위조해주고 불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고요. 실제로 서류 위조 몇 번으로 한화 한 2천만 원 정도를 챙겼고요. 거기에 고객이 영주권까지 받게 되면 브로커는 한 7, 8천만 원 정도를 쉽게 손에 쥘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뛰어든 린넨은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점점 월급이 올라갔고 삶은 안정되는 듯 보였죠. 그러다 2004년입니다. 사장 왕신이 꼬리가 잡혀요. 탈세, 서류 위조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모든 사업이 막 흔들려 버리고 말았죠. 이걸 두고 당시의 캐나다 언론은 캐나다 건국 이래 최악의 이민 사기 사건이다라고 연일 보도했고요. 또 이 여파로 약 200여 명의 중국인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그러면서 브로커 조직도 다 와해됐어요. 린옌도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말았죠. 이후에 그래도 돈은 벌어야 하니까 식당, 콜센터, 여행사까지 지원을 했지만 워낙 그 전에 상당한 급여를 받았던 린옌이라서 그런지 월급이 탐탁치 않아요. 그렇게 고민하던 그녀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이민중개소를 차려보자 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배워온 그 불법적인 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당장 사무실 임대까지는 좀 무리여서 일단 집 한 구석에다가 사무실을 차리게 돼요. 그렇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서 사장 왕신이 체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일이 꽤 컸어요. 캐나다 정부가 아예 이민법을 대폭 강화한 거예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법을 아예 이제 전면으로 개정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군가의 이민을 도우려면 공식 컨설턴트의 자격증이 요구돼요. 근데 이게 린옌의 교육 수준으로는 사실상 자격증까지 따는 건 무리였죠. 결국 그녀는 또 다른 편법을 선택합니다. 정식 업체와 계약을 맺고 내가 브로커로서 고객을 유치해서 서류까지 준비해서 컨설턴트한테 넘기자 이런 방식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건당 돈을 받는 거죠. 사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수익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초기에 린옌은 굉장히 설렜어요. 왜냐면 앞서 다른 브로커들이 대거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업만 하면 다 이 고객들 나한테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고객들이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대형 업체로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반년 동안 단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하고 있었던 중에 마침내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당시 중국 복건성에 살고 있던 33살의 남편 왕창 씨와 아내, 부부였어요. 이들의 프로필을 딱 받아보니까 고졸 학력에 특별한 기술도 그리고 소득도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캐나다 이민이 쉽지 않아요. 근데 부부 같은 경우는 이민 가면 더 높은 돈을 받을 수 있더라 라는 이유로 이제 캐나다로 옮겨오길 바랬고요. 근데 그럼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봤더니 5천만 원 남짓이에요. 아니 컨설턴트한테 내야 될 비용만 해도 5천만 원에 육박을 하는데 이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수수료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할까 싶었죠. 근데 지금 린옌도 6개월 동안 일이 한 건도 없었잖아요. 그녀는 5천만 원이라도 그 급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고민을 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린옌 자신도 영주권자잖아요. 자기가 고객인 왕창 씨와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은데 합법적인 이민 절차는 어차피 안 돼요. 학력도 그렇고 재산소득도 그렇고. 그러니까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뢰자 부부가 중국에서 이혼을 해라. 그리고 그중 남편 왕창 씨는 캐나다 시민권이 있는 린옌과 다시 결혼을 하자. 그러면 당신한테 영주권이 나온다. 영주권이 나온 후에 우리가 다시 이혼을 하고 남편 너는 영주권 가지고 아내를 캐나다로 데려오고 다시 아내랑 결혼하면 되지 않냐? 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쪽 저쪽 막 이혼에 결혼까지 2번이나 반복해야 되는 방식이죠. 근데 돈이 부족했던 왕창 씨 부부는 그래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서 결국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사람은 극도로 분노했죠. 누구였냐면 바로 린옌의 남편 후저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자기 아내가 의뢰자와 결혼을 하려면 본인도 이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서류상 이혼이긴 해도 다른 가족들한테 알려지면 너무 난감합니다. 게다가 그 새로운 남편 왕창 씨와의 사이에서 혹여나 무슨 감정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도 좀 우려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후저가 망설이니까 린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언급했죠. 여보, 우리 카드 대금 밀린 거 어떡할 거야? 애들은 크는데 교육비는? 우리 집 대출금 이자는 어떻게 갚아? 생활비는 또 어쩌라고. 우리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고. 이건 좋은 기회야. 그녀는 남편을 설득했고 또 동의하지 않으면 나 진짜 이혼할 거다 라고 으름장까지 놓게 됩니다. 결국 후저는 마지못해 허락하게 되죠. 2007년 원래 계획한 대로 양쪽 부부 모두 이혼에 사인을 해요. 그리고 린예는 이혼 한 달 만에 왕창 씨와 결혼을 하기 위해 중국으로 향했죠. 거기서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 즉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자, 나는 중국에 남편이 있다. 그 사람 내가 데려와야 된다. 방문 비자를 신청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것에 대한 대가로 왕창 씨에게 성금 3천만 원을 받게 돼요. 이후에 영주권까지 나오면 나머지 2천만 원을 받는 것에 합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이상하게 영주권 그 앞에서 이제 가로막혀요. 계속 지연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가 예전에 서류 작업도 다 해봤고 서류에 문제가 없는데 왜 영주권이 안 나오지? 린옌이 이민국에 문의도 수차례 했지만 모호한 답변만 돌아왔죠. 여기서 사실 캐나다 이민국은 좀 냄새를 맡은 상황이었어요. 워낙 그 중국인들 사이에서 뭐 위장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흔했거든요. 그리고 또 린옌이 그 범죄자 왕신 밑에서 일했던 경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고 있던 거죠. 이걸 또 알게 된 린옌도 불길해졌어요. 초조합니다. 나머지 2천만 원 받으려면 하루빨리 이 사람 영주권 나오고 내가 이혼해야 되는데 어쩌지? 근데 이러다가 불시에 니네가 진짜 부부인지 우리가 확인하겠다 하고 방문이라도 정부에서 나오면 어쩌지? 걱정이 쌓여갔어요.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아예 새로운 법적인 남편 왕창 씨를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남편 후저는 여전히 이 집에 머물러요. 근데 사실상 그의 신분, 법적인 신분은 세입자로 해두죠. 심지어 지금 이 집에는 린넨의 두 아이도 살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설득을 합니다. 린넨이 부모님한테 이건 돈을 벌기 위한 단순한 위장 동거라고 둘러댔죠. 그렇게 단순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요. 자, 이렇게 기묘한 지금 동거가 시작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묘한 분위기가 형성돼요. 당시 린예는 낮에는 이 새 남편 왕창 씨와 시간을 보내고 다시 밤이 되면 원래 남편 후저와 함께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사실 린예는 이제 주변에 왕창 씨와 나는 진짜 부부다라는 걸 이제 알려야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이제 불시에 들이닥쳐서 검사를 해도 이웃들이 증언을 해줄 테니까요. 그래서 낮에는 함께 왕창 씨와 마트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점점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미묘한 감정이 형성된 거죠. 지금 한 집에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데도요. 근데 게다가 영주권은 계속 지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묘한 동거가 1년간 지속이 돼요. 그러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죠. 린옌이 임신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린옌은 이 아이는 내 원래 남편 후저의 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출산을 했는데 출산을 한 후에 보인 행동이 이상합니다. 여태까지 그 위장 결혼에 꽤 공을 들였는데 그게 들통날까봐 무서워서였는지 이 아이 출생신고서에 후저가 아닌 왕창 씨를 아버지로 기재한 거예요. 후저가 애 아빠라면서요. 근데 호적상은 왕창 씨가 애 아빠예요. 자, 그럼 왕창 씨의 입장은 뭐냐? 그거
나는 아버지 아니다, 친자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긴 했는데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린넨이 설득을 했는지 별 수 없이 결국 서류에는 사인을 해요.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상황이 더 골치 아프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린넨 부부가, 린넨과 후저가 왕창씨한테 이 태어난 아이의 분유값, 기저귀값, 양육비를 요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왕창씨는 좀 황당했어요. 아니 그게 내 애가 아니지 않냐. 나는 영주권 받는 게 목적이고 영주권만 받으면 내가 2천만 원 줄 건데 그 외의 비용을 왜 내가 내냐. 여기에 대해 부부는 야 네가 영주권 더 빨리 받게 하려고 우리 아이를 네 호적에 넣어준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양육비를 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정말 이상하죠. 그런데 한편 중국에 있던 왕창씨의 원래 아내는 사실 중국에서 시부모님 봉양하면서 남편이 캐나다로 나를 데려갈 그날을 이제 기다리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깊은 배신감에 막 몸을 떨게 됩니다. 물론 왕창씨가 그런 거 아니다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두 사람은 완전히 이혼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린넨은 양육비 달라 라면서 막 왕창씨를 들들 볶아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놈의 영주권이 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나 싶었던 거예요. 폭발하고 말았죠. 곧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캐나다잖아요. 린넨이 바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결국 왕창씨는 가정폭력으로 기소됐죠. 추후에 가석방을 받긴 했지만 린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 말인 즉슨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머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따로 임대주택을 구해야 했죠. 이쯤 되니까 왕창씨는 내가 더 이상 린넨과 부부일 의미가 뭐가 있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중국에 있는 가족들도 잃었고 모아둔 돈도 다 탕진했어요. 영주권은 하염없이 기다리지만 소식도 없고요. 결국 그는 영주권 포기하자. 그리고 린넨과 이혼하는 것에 그녀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혼하는 거고 난 영주권 못 받았으니까 내가 먼저 준 3천만 원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린넨도 계약했을 처음에는 네가 못 받으면 나 다 돌려준다 라고 했어요. 근데 린넨은 애초에 사실 돌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네가 여태 월세도 안 내고 우리 집에서 빌부터 산 거 아니냐. 여태까지 생활비 든 게 있는데 다 그거 네가 오히려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거기에 더해 내가 너한테 붙들려 있느라고 다른 고객을 받지 못해서 손실이 크다면서 되려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추가로 요구했죠. 두 사람의 갈등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린넨은 캐나다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왕창씨가 여전히 자기 아이의 아버지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8년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버지인 네가 매년 2,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협박합니다. 미쳐 돌겠죠. 왕창씨는 완전 궁지에 몰린 거예요. 초조해졌어요. 자긴 캐나다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녀를 만나 설득하겠다고 마음먹습니다. 2009년 8월 28일 밤 11시. 이날은 린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딱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린넨과 후저 부부 그리고 왕창씨까지 이 세 사람이 리치몬드 그랜빌 애비뉴에 있는 한 맥도날드에서 만나게 돼요. 만나보니 린넨 부부의 입장은 확고했어요. 야, 서류상 네가 아버지다. 양육비 그거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한대요. 왕창씨는 아니 그거 내 아니지 않냐. 그걸 왜 내가 내냐. 씨름이 이어졌죠. 그렇게 무려 45분간 세 사람 사이의 언쟁이 점점 거칠어지더니 결국
이제 분노한 부부가 왕창 씨를 넘어뜨려요. 그리고 합세해서 폭행을 시작했죠. 이때 린옌이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로 막 발길질을 합니다. 그걸 당하고 있던 왕창 씨는 분노가 들끓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죠. 영주권은 그냥 미끼였을 뿐이야. 나 이혼시켰고 내 돈 다 뜯어갔어. 이제 아이까지 나한테 떠넘겨? 자신이 그간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손을 뻗어서 자신의 가방으로 가져갔고 거기 안에서 날카로운 나이프를 꺼내듭니다. 이 나이프는 정확하게 스테이크 나이프였어요. 스테이크 나이프를 손에 쥐더니 가장 눈에 먼저 보이는 후저를 향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간의 분노를 쏟아내듯 수차례 칼로 찔렀어요. 맥도날드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눈앞에서 목격한 아내 린넨도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일단 도망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왕창 씨는 그녀를 놓치지 않았고요. 바로 목덜미 잡았죠. 그리고 좀 잔혹한 부분인데 목이 거의 잘릴 정도로 깊게 칼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요. 거의 10초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벌어졌죠. 린옌과 후저 부부는 현장에서 과다출혈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창 씨는요. 굉장히 태연한 얼굴로 피 묻은 손을 닦고 식당을 빠져나갔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가 되었죠. 왜냐하면 이미 맥도날드에서 다른 고객들이 다 목격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결국 이 사건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건 발생 16일 만인 9월 14일 왕창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가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스테이크 칼을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칼이 무뎌져서 손질하고자 가방에 챙겨둔 거래요. 사실 이게 좀 믿기가 힘들죠. 누가 그렇게 스테이크 칼을 막 손질하려고 그러냐고요. 재판부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결국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왕창 씨에게는 2급 살인 유죄, 최종 15년간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즉 그는 최소 캐나다 감옥에서 15년을 살아야 하고요. 형기가 끝난 후에도 중국으로 강제 추방될 예정이었죠. 이래저래 정말 상황이 최악이죠. 한편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린옌의 세 아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이 남편의 부모, 그러니까 시부모님 측에서는 린옌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내 아들까지 희생되었다라면서 울분을 토했어요. 게다가 친정 부모는요. 지금 린옌 후저 부부가 다 사망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첫째와 둘째 아이는 그래 우리가 키우겠다. 하지만 셋째 아이 양육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왕창 씨의 자식일지도 모르지 않냐?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결국 셋째 아이는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갔고요. 이외 소식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린옌이 어디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걸까요? 왕창 씨를 집에 들였을 때부터? 아니면 온갖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위장 이혼합시다. 결혼하면 됩니다. 하고 제안하던 그때부터요? 아니면 애초에 불법 사업을 하는 사장 밑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그때부터였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모든 게 불법이었습니다. 모든 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어요. 그 선을 넘은 그녀의 욕심이 결국 자신과 남편의 죽음을 불렀고 또 부모와 자식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셋째 아이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고 말았죠. 이게 뭐예요 정말. 그녀에게 진짜 소중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서브웨이. 1965년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 가장 매장이 많은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서브웨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지하철을 뜻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창업자는 서브마린, 그러니까 잠수함 모양을 가진 샌드위치다 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많은 분들이 매장에 가보셨을 텐데 가장 독특한 점이라면 고객이 직접 빵부터 재료, 소스까지 직접 고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이어트나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요. 이건 해외에서도 좀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었는데요. 뭔가 약간 맥도날드보다 좀 건강한 패스트푸드 느낌이랄까? 그런데 이 서브웨이의 유명세, 엄청난 기여, 아니 오명을 남긴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때 서브웨이의 대표 얼굴로 기억되던 남성, 그의 이중 생활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진 속 이 사람의 이름은 제러드 포글. 1977년생인데 어릴 때부터 특별할 것 없는 유년 생활을 보냈어요. 그나마 특이점이 있다면 비디오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점이죠. 얼마나 이 비디오 게임에 집념이 강했는지 한번 게임을 시작하면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서 게임만 열중했습니다. 도통 끝낼 줄을 몰라요. 오죽하면 식사도 게임 화면에 눈을 떼지 못하고 막 대충 입으로만 해결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 제러드는 평소 정크푸드와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게임에만 빠져 있고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걷는 일은 거의 없었죠. 그렇게 제러드는 10대를 자라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체중이 불어납니다. 고등학생 때 몸무게가 이미 150kg을 훌쩍 넘기고 말아요. 대학에 진학했을 무렵 그의 체중은 195kg. 워낙 거구여서 수업을 받으러 가거나 또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죠. 과체중이 오면서 수면 무호흡증도 앓게 돼요. 이게 이제 기도가 좁아지면서 수면 중에 호흡이 멈춰버리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반복되면 잠을 자더라도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럼 푹 못 자니까 다음날 아침,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피곤을 달고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제러드가 운전을 하던 중에 졸음을 못 이겨서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고 만 거예요.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죠. 자신이 살을 빼지 못하면 나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러드는 진지하게 체중 감량을 결심하기 시작해요. 자, 살을 빼려면 가장 먼저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음식이죠. 마침 제러드가 살던 아파트 1층에 서브웨이가 있었어요. 너무 잘 됐죠. 그는 아침 식사로 서브웨이 터키 샌드위치를 먹었고요. 저녁에는 채소 샌드위치만 먹으면서 또 밤낮 없이 걷기 운동을 병행합니다. 이전에 제러드는 하루에 약 10,000칼로리 정도를 섭취했다고 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마음먹고 나서 하루에 한 2,000 정도 칼로리로 대폭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대적인 다이어트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11개월 만에 체중을 무려 111kg이나 감량하는 데 성공해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마침내 쭉 몸무게가 내려가더니 80kg대, 그러니까 그 정상 범위 체중으로 들어온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다이어트를 해낸 사람이 된 건데요. 곧이어 이 다이어트 성공 소식은 주변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그가 서브웨이 샌드위치만을 먹으면서 살을 뺐다라는 이 부분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돼요. 그러던 1999년 4월 제러드가 다니고 있던 그 대학교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교내 신문에 실게 됩니다. 그게 알려지면서 얼마 후 유명 남성 잡지에서 와가지고 우리 당신을 좀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러드의 서브웨이 다이어트 스토리, 이게 특집 기사로까지 실리게 되죠. 점점 제러드가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소식이 서브웨이 경영진에게까지 들어갑니다. 이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곧장 서브웨이는 제러드한테 가서 우리 회사와 같이 손을 잡고 광고를 만들어 봅시다 해서 TV 광고를 제작했고요. 제러드가 여기에 직접 출연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서브웨이 매장에서 이제 제러드가 자기가 뚱뚱했을 때 입었던 대형 62인치짜리 청바지를 들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서브웨이 먹고 살 뺐다라는 걸 은연중에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광고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실제 사례니까 또 이렇게 거대한 62인치 청바지가 나오니까 막 사람들한테 바로 와닿았던 거예요. 서브웨이는요, 제러드에게 1년에 110만 달러, 하나로는 약 15억 원에 가까운 광고료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그를 아예 전속 홍보 모델로 발탁했고요. 제러드의 인생은요, 이후 완전히 180도 바뀝니다. 사실 한때는 좀 너무 뚱뚱해서 루저로 불리기도 했고 또 방구석에서 게임만 하던 고도 비만 사나이였잖아요. 근데 단번에 세계적인 기업의 모델로 껑충 신분 상승한 거예요. 연이어 막 출판 제의가 들어왔고 다이어트는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은 제러드의 책이 출간됩니다.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강연을 다니기도 해요. 심지어 2002년에는 제러드를 주인공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대단하죠. 뭐 애니메이션 업계까지 지금 진출을 한 거예요. 서브웨이 또한 이 사람이 이제 서브웨이 사나이다 이렇게 불리니까 이 브랜드도 그 인기를 톡톡히 누렸는데요. 10년 만에 매출이 31억 달러에서 114억 달러로 뭐 거의 3배가량 훌쩍 뛰게 됩니다. 정말 굴러 들어온 복이었죠. 그런데 항상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이런 맹목적인 서브웨이 신드롬에 일부 의료진들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제러드가 살을 뺄 수 있었던 건 칼로리 섭취를 줄였고 또 운동을 병행했기 때문이지 무조건 뭐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이게 최고의 식단이라서 살을 뺀 건 아니지 않냐. 또 급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면에는 또 다른 건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지극히 이성적인 우려였죠.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 확실한 결과에 좀 현혹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제러드는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인기를 누려온 15년간 약 300여 편의 광고를 찍었어요.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매력적인 여성을 만나서 결혼에도 성공했고요. 그렇게 제러드는 미국에서 서브웨이 사나이로 불리면서 뭐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되어갑니다. 여기에 선한 영향력도 있지 않았죠. 2004년에는 비만 아동을 돕는 비영리 자선단체를 설립해요. 또 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도록 지지를 한다 하면서 막 캠페인을 펼쳤고요. 본인 성공에 그치지 않고 막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니까 대중들은 더 열광합니다. 그렇게 지금 인기와 성공, 영향력까지 막 모든 걸 갖춘 제라드입니다. 그렇게 너무 모든 게 완벽해서일까요? 머지않아 그의 약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그건 바로 이성관계였습니다. 아까 매력적인 여자 만나서 결혼했다고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여자들과 막 만남을 즐기는 거예요. 뭐 워낙 모든 걸 가진 사람이라서 인기가 많았을 터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거 주변에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근데 이러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안정적인 가정, 이걸 지키기가 어려워질 텐데요. 결국 2007년 제러드의 문란한 사생활이 문제가 되면서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때까지만 해도 이혼을 한다 해서 그의 명성에 해가 갈 정도는 아니었어요. 한편 이쯤 제러드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곁에는 테일러라는 이 재단 이사가 동행을 했어요. 재단 이사라고 하지만 사실 뭐 쉽게 말해 매니저 같은 역할인 거죠. 둘은 함께 미 전역의 초등학교를 돌면서 건강한 식단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성을 강연하고 돌아다녀요. 하지만 그들의 낮과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해가 지면 제러드는 테일러와 함께 술, 여자, 파티, 오늘 즐겨보자 하면서 막 하루하루 방탕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쯤 매니저 테일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겨요. 제러드랑 워낙 많은 강연을 다니느라 사무실을 종종 비웠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혹시 누가 여기 침입해서 물건을 훔쳐가면 어쩌지? 라는 약간 걱정,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테일러가 사무실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게 돼요. 그리고 출장에 다녀오면 사무실에 별일이 없었는지 이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게 되는 버릇이 생기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막 카메라를 쭉 돌려보고 있던 중에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 비디오를 보니까 한 여성 인턴이 미성년자예요. 얘가 남자친구를 사무실에 데려와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딱 녹화되어 있는 겁니다. 테일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떡할까 하다가 이걸 제러드에게 말하게 돼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고 의논을 하는 의도였겠죠? 근데 이때 제러드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아, 그래? 그런 게 찍혀 있어? 일단 우리 영상 좀 볼까? 보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참 두 사람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게 됐죠? 그러더니만 제러드가 말해요. 야, 차라리 그 사무실 말고 있잖아. 화장실 이런 데도 우리가 몰래 카메라를 좀 다 설치해보는 건 어때? 와,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처음에 매니저 테일러도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러드가 이거 몰래카메라를 곳곳에 다 설치하자 이게 상당히 진심이었고요. 또 사실상 그의 말을 거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테일러는 사실 고용이 된 사람이고 이미 고급 자동차에 집과 생활비까지 제러드를 통해서 제공받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제러드가 너 나랑 같이 일하면서 잘하기만 하면 넌 앞으로 창창대로야. 내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계속 책임질 거야. 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죠. 자신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 곳곳에 몰카를 설치하라는 겁니다. 테일러는 결국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죠. 그런데 이게 과연 정말 강압에 의한 건지는 좀 갸우뚱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 테일러란 사람이 자기 집에까지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의붓 딸들을 몰래 녹화하기도 했고요.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에요. 어쨌든 카메라가 점차 그렇게 늘어났어요. 테일러가 이 녹화 내용을 쫙 수거해서 1차로 보고 개 중에 좀 자극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걸 추려서 제러드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약간 취미생활 같은 걸로요. 너무 좀 더러운 족속들 같죠?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러드가 야, 그 내용 너무 좋은데 좀 더 좋은 화질 없어? 너무 흐리니까 안 보여.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집니다. 그러자 여기에 테일러가 아예 전문가 수준의 카메라 장비를 구매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추악한 취미가 몇 년이고 이어졌고요. 시간이 지나 2010년 이때 제러드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아예 재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또 동시에 로쉘이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근데 이때 이제 제러드가 어느 날부터 로쉘에게 자꾸 좀 쎄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새 좀 어린 여자애들이 예뻐 보이는 것 같아. 나이는 난 상관없고. 뭐야 이거 뭔가 약간 이상 성욕적인 모습이에요. 좀 음흉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불륜녀, 내연녀 로쉘이 아예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사실 로쉘은 싱글맘으로 딸을 하나 키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제러드가 뭐라고 하냐면 네 딸 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 안 될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로쉘은 사실 이 제러드가 미성년자를 좋아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이한테까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죠. 게다가 쟤는 낮에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막 강연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로쉘이 더 이상 이걸 볼 수가 없었고 결국 FBI에 신고하기로 결심해요. 실제로 이걸 대비해서 로쉘이 한참 동안 제러드가 이제 맘 편하게 떠들어댄 온갖 이상한 말들을 다 녹음해 왔었고요. 자, 이거를 FBI에 갖다 줬는데 사실 FBI 입장으로는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것만으로 체포를 하기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진 못하니까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괴물의 정체를 밝힐 수 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답이 머지않아 뜻밖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테일러 기억하시죠? 매니저 겸 재단이사요. 그는 물론 제로드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난잡한 성생활을 즐기던 사람이에요. 여러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14년 그 여성들 중 한 명에게 무심코 포르노 사진들을 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진 속 여성들이 전부 미성년자였다는 점이었죠. 사진 자체가 역겨웠고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이 수사관이 그동안 테일러가 보낸 문자, 사진들을 검토했고 이걸 토대로 그를 아동 범죄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의 집을 수색하게 되거든요. 가보니까 안에 수십 대의 몰래카메라 그리고 500여 장의 막 불법 사진들이 막 촤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까지 있으니까 빼박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때 테일러는 범죄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자신의 상사 제러드를 위한 것이었다고 털어놓게 되는데요. 경찰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니 건강한 식단과 운동을 권장하면서 막 누구보다 아이들의 행복을 위하던 서브웨이 사나이 제러드가 이런 음란물을 몰래 수집해왔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은밀하게 내사에 돌입합니다. 그 사이 지금 테일러가 체포됐잖아요. 그리고 아동 음란물 제작 소지 혐의 막 이런 게 붙으니까 이 여파가 당연히 제러드의 재단에도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제러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실상으로는 둘이 공범이잖아요. 근데 뻔뻔 그 자체예요. 뭐라고 하냐면 공식 인터뷰에서 테일러의 혐의에 저희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단체는 그와는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할 겁니다. 완전 손절한 거죠. 자기는 마치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행동하는 모습. 며칠 후부터는 바로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가서 SNS에다가 또 다이어트 팁, 자기가 강연하는 멋진 모습을 막 게시하기 시작합니다. 역겹게 어린이 팬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올렸고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경찰의 내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이게 내사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긴 했다고 해요. FBI가 이 제라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조용히 행동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5년 7월 FBI는 마침내 혐의를 확신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전격적으로 제러드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을 시작했죠. 디지털 포렌식 수사 요원뿐만 아니라 혹시 어디에 숨겨진 SD카드나 USB가 있는 게 아니냐 수색견까지 다 동원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안에서는 500편이 넘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됩니다. 앞서 테일러가 이걸 다 압수당하고 체포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엔 이게 아직 남아있던 거예요. 게다가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게 좀 증거가 됐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더러워 죽겠어요. 너 조카 있다면서 16살 조카 나 좀 소개시켜줘. 심지어 이 성매매 포주한테 보낸 메시지는 나는 어린 소녀를 원한다. 특히나 아시아계 소녀에겐 더 큰 돈을 주겠다. 이런 노골적인 표현까지 남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보 이후에 FBI 내사를 거쳐서 제라드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죠. 그는 미성년자 불법 성매매,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고 법정에 서게 되는데 끝은 아닙니다. 이 재판이 만만치 않았어요. 제라드는 좀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죠. 그리고 이 변호인단이 뭘 주장하냐면 심신미약이래요. 에? 어디서 심신미약이야 도대체? 자, 들어보세요. 이 제라드가 그동안 엄청난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 이제 유명세를 얻긴 했지만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큰 압박감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새 부작용이 생겨서 결국에 그 부작용 때문에 이상 성욕이 생겼다는 주장이에요. 뭐야 지금 이거 어디서부터 끌어온 거야. 완전 끼워 맞추기 식이잖아요. 더 황당한 건 제러드 쪽이 심지어 자기를 유명하게 만들어준 서브웨이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오랜 기간 샌드위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와서 성욕 과다 증세가 나타났대요. 나 지금 말하면서 너무 웃겨요. 이걸 막 신성한 법정에서 막 주장을 하면 배심원이나 판사는 고지고대로 과연 믿을까요? 새로운 시도도 있었습니다. 제러드가 정신과 의사한테 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의사가 아주 좀 특이한 소견을 내놓게 되죠. 이 남자가 원래 일반인보다 과도한 성욕을 가지고 태어났대요. 근데 그게 이전에는, 그러니까 뚱뚱했을 때는 막 충동적인 식욕으로 그걸 어느 정도 해소했다가 살을 빼고 나니까 그게 이상 성욕으로 전환됐다는 의견. 죄송해요.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 제가 이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떻게든 얘는 뭔가 이상 성욕이 질병이었다라는 걸 막 죽자고 주장하는 것 같아서 좀 황당하고 좀 우스워요. 당연히 이걸 알게 된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5만 가지 변명이 나올 때마다 너 꺼져라 하면서 막 비난이 쏟아졌고요. 사법부 또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제러드에게는 15년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몰카 피해자 14명에게 각각 10만 달러씩 총 140만 달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죠. 제러드는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었고요. 출소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와 접촉을 할 시 반드시 보호관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판결까지 내려집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한편 이 제러드의 유례없는 흥망성쇠를 지켜본 한 대학 동창은 사실 그의 다이어트에 상당히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애초에 그가 서브웨이를 먹기 시작한 게 다이어트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러드는 사람이 뭐 약간 좀 몸집도 크고 이러니까 그냥 게을렀대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음식을 사야 하는데 그게 자기네 집 1층에 있는 서브웨이 뿐이었다는 거죠. 다른 대안은 없고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건강한 식단을 먹었다면서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또 심지어 뭐 건강식에 대해 온갖 강연까지 한다?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 서브웨이는 즉각 그를 손절했습니다. 교도소로 옮겨진 제러드의 삶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미국 교도소는요, 특히나 아동 성범죄자를 아주 경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재소자들끼리도 막 집단으로 그 사람 괴롭히고 폭행하는 문화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제러드 또한 이걸 피할 수 없었겠죠. 지난 2016년 3월 그는 재소자로부터 테러를 당해서 얼굴과 목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를 공격한 재소자는 나는 아동 성범죄자는 절대 용서 못해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인간으로서의 개념과 자격까지 모조리 상실해버린 제러드 포글. 지난 2023년에 공개된 그의 수감 사진에서 제러드는 아주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제는 서브웨이 다이어트가 아니라 교도소 다이어트라고 불러야 할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